이야기고수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얼굴값 하는 호라비. 찢어지게 가난한 백두성은 오래전부터 호라비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때 그는 마을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장날에 노그릇 파는 노서방 빼고는 말입니다. 그러나 얼굴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닌지 얼굴값은 못하고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중천에 떠서야 부시시 일어나 수탉 복돌이하고 몇 마디 하고는 전날 끓여놓은 죽을 먹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이미 먼 길 떠난 아내는 평소에 남편이 찡그렸을 때가 더 잘생겨 보인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만 그건 좋게 보고 한 말이라 생각했고 이젠 진짜로 일상이 다 찡그려지는 일뿐이라고 투덜거리고 있었지요. 그는 복덕마을 끝자락에 있는 은행나무 근처에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초가집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마당에는 무성한 잡초와 수탉 복돌이가 있었는데 그 닭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혼에 사로잡혔는지 유난히 파닥거렸습니다. 극성스러웠던 어머니는 외아들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게 하지 않고 굳은 일이건 마른 일이건 어머니 자신이 다 했습니다. 오냐오냐 하며 잘생긴 아들 얼굴 자랑만 하고 떠받들어 키웠습니다.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그렇게 게으르게 만든 기름과 점괘, 며느리가 몸에 병이 있는 처녀인 줄 모르고 일 잘한다는 이유로 들였다가 아들을 일찌감치 호라비를 만들어 놓고는 2년 전에 돌아가셨지요. 그것도 구슬한다 뭐한다 하면서 좀 있는 재산을 다 쓰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은 아들은 평소에 밥 한 번 안 해보고 굳은 일 한 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부엌에서 저녁밥하다 옷에 불씨가 붙어 이리저리 뛰다 단칸 초가집마저 홀랑 태울 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어 극적으로 불은 껐지만 방 안에는 물천지였지요. 뒷집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아마 혼자 굶어 죽을 거요. 나도 그럴 것 같은 예감이 든다오. 두성은 물에 푹 젖은 이불을 들고 서서 비극적인 삶의 주인공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한창 힘이 좋은데도 그 남아도는 힘은 어디에 쓰려는지 아주 게으름만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입에 풀칠할 허드렛 일 좀 하고는 그냥 방구들만 지켰습니다. 얼굴 하나만 멀끔하지 숫기가 없고 착하기만 한 그는 그렇게 의욕 없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은둔자처럼 말이지요. 그의 유일한 동반자는 복돌이, 생전에 어머니처럼 목소리만큼 수탉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죽기 전에 지어준 버선 한 켤레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의 마음처럼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내가 생전에 좀 부지런한 것을 배웠어야 했는데 이젠 뭘 해야 할지 다 어렵기만 하네. 그리고 난 왜 이리 처자들만 스치면 가슴이 쾅쾅 뛰는지 이게 큰 병인 것 같아. 마누라와 살던 게 먼 옛날 같으니 말이야. 그가 원하는 것은 평화롭게 밥을 먹고 수탉 복돌이와 사이좋게 지내고 어쩌면 나를 알아주는 여인이 있어 마지막 사랑을 한번 해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장날이 되면 사람 많은 길은 피해 다녔습니다.
저 호라비는 얼굴만 멀쩡하고 어깨만 넓지. 왜 저리 부끄럼을 탈까? 너무 얌전해서 여자한테 말도 못 걸어. 그래도 어찌 장가는 갔다 왔네. 힘들어 보이는 자신의 뒷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서 아무하고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땅거미가 지는 저녁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아저씨하고 부르는 소리에 방구들만 지키던 두성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빼꼼히 열고 내다보니 소쿠리를 든 웬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 넌? 저기, 저 동구 밖에 있는 다리 건너 주막집에서 왔는데요. 떡을 좀 가져왔어요. 주막? 거기 무슨 주막이 있었나? 언제 생겼지? 네, 벌써 작년 가을에 이사 왔지요. 오늘 한 떡이라 맛있을 거예요. 우리 주인 아주머니가 특별히 갖다 드리라 해서요. 한 10서너 살쯤 된 여자아이는 떡을 소쿠리째 마루에 놓더니 금방 가버렸습니다. 얘야 소쿠리는 가져가야지 하고 소리를 치려는데 벌써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특별히? 왜 주인이 특별히 갖다 주라는 거지? 아무튼 이 소쿠리는 내일이라도 갖다 줘야겠구나. 안 그래도 배고픈 참에 온기가 남아있는 떡을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다음날 느지막하게 일어난 게으른 두성이는 오후가 돼서야 빈 소쿠리를 돌려주러 주막에 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거 없어도 그렇지. 인지상정이라고 떡 얻어먹고 빈 소쿠리가 될 말이냐. 옳지, 그래. 저거 좋다. 두성이는 봄이 오는 것도 몰랐는데 이미 봄 한가운데 왔는지 들판에 잔뜩 핀 빨간 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꽃을 한아름 꺾어 소쿠리에 가득 담고 주막으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이라 그런지 주막은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주막집 마당에 있는 장독대 위에 꽃을 담은 소쿠리를 얼른 올려놓고 뒤도 안 보고 돌아왔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설이라는 과부였는데 예쁘장하면서 야무졌습니다. 설이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면 매서운 말 몇 마디로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었고 그녀가 맛없는 국밥을 들고 미소를 보내면 감칠맛 나는 국밥으로 변화시키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또 남정네들이 농을 하고 추근대며 손목이라도 잡을라 치면 그 앞에서 그녀는 치마를 한껏 올려서 허리끈으로 질끈 묶고는 팔소매를 걷어붙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 내 남편 둘이 명이 짧아. 먼 길을 떠났어도 나는 살아남았고. 당신들이 몸조심하지 않아 먼 길을 가더라도 아마 나는 살아남을 것이오. 마치 나를 데리고 살면 남정네가 명이 짧을 거라고 모질게 말하는 가시돋친 혀에도 불구하고 설이는 주막집을 부지런함과 절개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은근히 은행나무 근처 초가집에서 홀로 사는 그 수탉 아저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호라비 두성이에 대한 소문은 당연히 좋지 않았지요. 게으름에 습기가 없네. 여자들하고는 말 한마디 못해 사내구실도 못한다네. 그러니 마누라가 일찍 간 거라네.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실제 있는 그대로인 두성이의 인간성을 좋게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작년 가을 어느 날, 그러니까 주막을 차리기 전이었지요.
청산과부가 된 서리가 이 고을에 정착해서 주막집을 차려볼까 하고 이 마을 주변을 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는데 어느 초가집을 지날 때 말소리가 두런두런 나기에 울타리 너머로 우연히 마당 안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장닭 한 마리를 앞에 두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복돌아, 나도 외롭고 너도 외롭고 우리 둘뿐이다. 그치? 넌 마치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같아. 매일 소리를 잘 지르니 말야. 그래도 나는 네가 제일 이쁘단다. 이제 앞으로 겨울이 다가올 텐데 너가 추울 것을 대비해야겠다. 오늘은 너를 위해 내가 집을 지어줄 터이니 기다려보아라. 이렇게 말한 그 남자는 뚝딱 뚝딱 닭장을 짓는데 얼마나 솜씨가 빼어난지 순식간에 근사한 닭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서리는 내내 나무 뒤에 숨어서 혼 빠진 사람처럼 구경을 했었습니다. 참, 저 사내는 혼자 몸인가 본데 얼굴이 잘생긴 데다 힘도 좋고 솜씨 또한 좋구나. 근데 왜 저리도 살림은 궁색할까? 너무 불쌍하네. 정말이지 두성이 집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저녁 때인데 밥도 못 해먹는지 굴뚝에선 연기도 안 났고 텐마루에는 먼지가 몇 겹인지 뽀얗게 앉았습니다.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고 옷에는 구멍이 났고 발에 걸친 버선은 절반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리는 자신도 과부라 그 사정을 너무 잘 알지만 외로워 보이는 남자가 장닭과 대화하는 그 다정한 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가슴이 저려왔던 것입니다. 서리에게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 있다가 주막집을 차리게 된 것이지요. 그간 수탉과 이야기하던 사내가 가끔 생각이 났으나 주막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얼굴은 못 봤어도 소문은 무성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 생일날이 되자 떡을 하여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탉 키우는 사내에게 떡을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해 일하는 아이 손에 떡이 담긴 소쿠리를 들려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떡을 보낸 다음 날 서리가 바쁘게 일하다 언뜻 보니 장독 위에 빨간 꽃이 듬뿍 담긴 그 소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그 빨갛고 예쁜 꽃을 보고는 그냥 마음이 짠하면서도 막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내의 순정을 본달할까 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한낮에 서리는 차가운 탁주와 부침개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두성이 초막집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제서야 일어난 두성이는 하품을 하며 옷옷을 벗은 채로 방문을 열다가 그녀를 보고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벗은 그의 몸을 보았지만 움찔하지 않고 눈만 내리깔았습니다. 어서 옷을 입으세요. 갑작스럽게 낯선 여인이 문 앞에 있자 화들짝 놀란 두성이는 귀가 빨개지며 급히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니시오? 난 누구를 부른 적 없는데. 네, 맞아요. 수탉 아저씨는 아무도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온 거예요. 그녀는 무조건 텐마루에 소쿠리를 내려놓고 털썩 안고는 사발 2개를 꺼냈습니다. 다리 건너에 주막집이 있는 건 아시지요? 일전에 떡 드시라고 갖다 드렸었지요. 맛있게 드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꽃바구니를 아주 고맙게 잘 받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꽃바구니 답례로 탁주 한 잔 대접해드리려고 왔어요.
아, 온 이유가 또 하나 있네요. 주막 뒷담이 무너졌어요. 며칠 전 폭우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는데 도움이 필요하기도 해서요. 옷을 다 입고 마루로 나온 두성이는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아, 인사가 늦었지만 그때 그 떡 정말 맛나게 먹었습니다. 감사했지만 난 남복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수탉 아저씨인가요? 그러자 서리는 쏘아붙였습니다. 알아요. 목수가 아닌 건 알지만, 하지만 두 팔은 있잖아요. 이제 보니 이 집 지붕도 마찬가지인 것 같군요. 그렇다오. 나는 벌써 여러 번 물벼락을 맞았소. 그러나 나는 다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냥 산다오. 그러니까요. 저도 의미 없이 살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허무해지더이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내가 잘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국밥을 잘 끓이지 뭡니까? 그래서 해보니 돈이 생깁디다. 돈이 없는 것보다 있으니 이상하게 힘이 났지요. 수탉 아저씨도 그런 걸 한번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는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과 신나게 같이 일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수탉 아저씨만 좋다면 말이지요. 그녀가 그렇게 긍정적인 듯 아닌 듯 이야기하자 그는 그녀를 천천히 다시 뜯어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도 모르게 아마 아내가 죽고 나서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여인네가 집에 찾아와 준 것이 또 이리 대화를 서로 하는 것이 말이지요. 그녀는 막걸리를 철철 넘치게 따라서 두성이에게 건넸습니다. 두성이는 그 막걸리를 마시는데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수님? 아니, 수탉 아저씨. 뭘 말이요? 일하는 거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지요. 아저씨가 주막의 일을 도와주세요. 나는 아저씨를 먹여드릴게요. 그리고 주막의 이익을 같이 나누도록 하지요. 일부러 먹을 것 준다 하면서 나에게 일을 시키려는 건가요? 아니지요. 그 반대랍니다. 일부러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움직이다 보면 먹을 건 저절로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힘도 솟고 사는 의미도 더욱 생겨난답니다. 그런데 나는 일을 잘 못한답니다. 물론 배우면 하겠지만 말이요. 어머니가 계실 땐 어머니가 다 해주었고 아내가 있을 땐 아내가 다 해주었는데 혼자 된 후론 뭘 해야 되는지 게다가 하기도 싫고 아무 의욕이 없다오. 지금도 역시 그렇고요. 그렇게 말을 끝내고 그는 멍하니 닭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돌이도 먹을 것이 없어 기운이 다 빠졌는지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천천히 바구니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은 배우시면 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저 닭장을 짓는 걸 보았었지요. 수탉을 사랑하며 말하는 이야기 소리도 들었어요. 아마 모르시겠지만 말이지요. 그 닭장 만드는 솜씨를 보고 감탄했었답니다. 수탉 아저씨는 자신이 무얼 잘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군요. 아무튼 제가 말한 거 잘 생각해보고 답을 주세요.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이어 말하며 울타리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오래는 못 기다립니다. 3일 후 백두성이는 게으른 남자답지 않게 걷어붙인 팔소매에 어깨에는 망치를 둘러매고 드디어 주막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너진 담장을 수리했습니다. 또 흔들거리는 기둥도 수리했으며
술 선반도 똑바로 고정시켰습니다. 밥만 할 줄 몰랐다는 듯이 다른 일은 할 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닭장을 그리 잘 만든 것처럼 말이지요. 그가 일을 다 끝내자 그녀가 뜨끈한 국밥 한 그릇과 너비아니 한 접시와 한 호리병에 탁주를 건네주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면서 후딱 아주 맛나게 다 먹어치웠습니다. 서리는 다정한 얼굴로 그와 마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제안한 일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 있으신가요? 수줍은 듯 그가 주저하면서도 용기 있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진심으로 이야기해 준 사람은 없었지요.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 많이 고맙소. 나는 그렇게 말해준 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일했습니다. 정말 천지개벽한 것도 아닌데 그러나 우연히 아닌 필연처럼 둘이 만나 같이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막에 바쁜 저녁 시간이 되어 사람들이 몰려들 때는 두성이가 조금 더 오래 머물며 칼을 갈아주거나 바닥을 청소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게을러 밥도 잘해 먹지 못했던 그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남들은 비록 몰랐지만 두성이는 장점을 가졌으면서도 스스로 용기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아보았던 서리는 이 남자의 착한 심성과 재주를 믿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눈여겨본 그녀의 관심의 힘으로 의욕 없고 무기력했던 그를 활기찬 남자로 일으켜 세운 것이지요. 외로운 호라비 마음에 장작불을 지펴준 여인으로 인해 심성 착한 두성이는 이제부터 잘생긴 얼굴값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리한테 추파를 던지며 농을 걸던 남정네들이 줄어들었으며 안팎으로 깨끗해진 주막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졌습니다. 언제 게을렀냐는 듯 부지런해지며 손재주가 있는 두성이 덕에 주막은 두성이 얼굴처럼 멀끔해졌고 그 소문으로 장사는 더 잘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밤에 천둥이 치고 장맛비가 억수로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주막에는 손님도 끊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두성이는 폭우 속을 뚫고 갈 수가 없어 객방에 머물러 잠이 들려 했었습니다. 그때 방문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둥치고 벼락치니 좀 무섭네요. 두성이가 문을 열어보니 그녀 손에는 인삼주 한 병과 산적이 담긴 쟁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오시겠소? 이야, 약주도 한잔하면 좋지요. 그들은 이야기에 취하다 사랑에 취해 깊은 밤이 뜨겁게 타오르니 요란한 빗소리는 그들의 격한 숨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먼 동이 틀 무렵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왜 이제서야 우리는 만났을까 하며 기쁨에 찬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성이네 집 수탉 복돌이도 살판났습니다. 이제 마음 접은 자기 주인이 암탉과 여러 친구들을 닭장에 넣어주었기 때문이지요. 모이도 풍부해졌고 알도 많이 낳게 되었습니다. 수탉 가족들이 점점 늘어가니 솜씨 좋은 주인 두생이가 닭장 평수를 널널하게 넓혀주었습니다. 화다닥 날개짓하며 좋아하는 복돌이를 보고
두성이가 반겼습니다. 복돌아, 너도 행복하지? 나도 이젠 너무나 행복하단다. 일을 하니 몸에 기운이 막 솟고 마음은 하늘을 나는 양 기쁘구나. 너도 식구가 많이 생겼고 나도 곧 생길 것 같아. 우리 오래오래 같이 잘 살아보자, 응? 스쳐가는 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홀어머니와 사는 총각 강호는 어머니에게 늘상 뼈대 있는 양반자 손이니 채통을 지키며 살라는 말만 들었지 땅 한 떼기 없이 곤궁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자는 남의 집 일을 거들며 겨우 생활했는데 힘들게 일해도 살림살이는 늘 궁색하다 보니 강호는 심사가 뒤틀려 남을 골탕 먹일 때가 있었습니다. 괜한 집 항아리를 발로 차 깨뜨리기도 하고 또 야트막하게 함정이랍시고 파놓고는 그 안에 두엄을 쌓아놓고 나뭇가지나 풀로 위장해 사람들이 발이 빠져 당황하는 걸 몰래 숨어서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어머니가 알고 속상해하는 모습을 본 강호는 이젠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 고을 처녀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뒤풀이 때 친척들과 이웃 주민들이 축하하는 자리에서 마을 청년들과 오지랖 넓은 강호가 신랑에게 짓궂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씨, 이 집 귀한 처녀를 도적질하러 들어온 자이니 신부를 순순히 그냥 내줄 수는 없다. 강호가 실실 웃으며 장난하듯 광목천을 들고 신랑 두 발을 엮으려 하니 신랑은 거부할 틈 없이 두 발을 잡혔습니다. 신랑 발목에 광목을 꿰어 델보에 매달고 그 끝을 다른 친구가 어깨에 걸어매자 강호가 다듬이 방망이를 들고 다가가서는 신랑을 툭툭 건드리면서 신랑 발바닥을 때리기 시작했지요. 신랑은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 아무리 발목을 비틀며 아둥바둥 해봤자 묶인 발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단지 소리를 지르는 것 말고는 꼼짝없이 당하는 수밖에요. 강호와 청년들은 아주 곤혹스런 방법으로 새신랑을 들보에 매달고 이런저런 억지스런 핑계를 대면서 신랑 다루기라는 것을 했던 것입니다. 신랑이 장모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니 장모가 사위를 구하려고 흥정 아닌 흥정을 벌였습니다. 흥정 끝에 거나한 술상이 차려나오면 신랑을 그제서야 내려주었습니다. 또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강호는 느지막하게 강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강가 숲풀 사이로 처녀 하나가 목욕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강호는 짓궂은 장난기가 발동해 그 벗어놓은 처녀 옷 사이에 개구리를 몇 마리 잡아 집어넣어 몰래 지켜보았지요. 물에서 나온 처녀는 옷을 입으려다 너무나 놀래 물속으로 빠졌는데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깜짝 놀란 강호가 물속에 뛰어들어 그 처녀를 건져내었던 일이 있었지요. 기가 약한 처녀가 개구리의 혼비백산한 일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란 강호도 장난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이렇게 천방지축인 강호는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들 중에 특히 중마고 영복이가 있었습니다. 영복이 아버지는 소농이라 논밭 몇 대기로 뼈가 부서져라 농사지어 쌀을 독에 넣어두고 그 많은 식구가 아끼고 아껴 사 먹었습니다. 그러나 영복이네 식구들은 그 높은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하니 황달이 오고 헛것까지 보인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강우와 영복이는 양식이 떨어져서 어느 날 둘은 새벽에 만나 부잣집 문 앞을 말끔히 쓸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 안주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이 빗질이 된 대문 앞을 보고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집에서 빗질을 한 것인가? 그렇게 묻고는 인정 많게 쌀이나 보리 같은 양식을 하인을 시켜 강우와 영복이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식이 떨어진 어머니들은 산나물을 뜯어다가 잘 사는 집의 마당에 무작정 부려놓지요. 그러면 그 인정 많은 부잣집 안주인도 그 보답으로 곡식이나 소금, 된장 등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먹고 살기 어려운 영복이네 아버지는 밥 들어가는 입을 줄이겠다고 영복이 여동생, 아직은 어린 영순이를 민며느리로 보냈습니다. 넉넉한 집안에서는 가난한 집 여자아이를 민며느리로 데려와 몇 년간 농사와 가사를 돕게 하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집안의 아들과 결혼시키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도 부잣집의 민며느리로 딸을 보내면 먹을 입 하나를 덜고 키우고 시집 보낼 걱정도 더니 일석이조인 셈이었고 딸의 입장에서도 한 끼 때우기도 버거운 가난한 집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부잣집에 민며느리로 팔려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었지요. 아무리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산가족이 되어버리니 가족들은 가슴이 아파 붙들고 서로 울었습니다. 여동생과 헤어지게 되어 눈물을 삼키는 영복이를 옆에서 친구 강호가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그렇게 보냈다 쳐도 남은 식구들은 당장 끼니를 이어야 하니 가장인 영복이 아버지는 눈이 뒤집히게 되어 이자가 높은 장리쌀을 덥석 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리쌀이란 땅을 담보로 잡고 보릿고개 때 쌀 한 마를 빌리면 가을에 쌀 2말로 갚는, 즉 빚을 내서 먹는 쌀이었습니다. 가뭄이나 흉년으로 가을에 제때 갚지 못하면 담보로 맡겼던 몇 되기 논밭 문서는 속절없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 강호는 자신도 같은 처지라 이런 가난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늘 고심했습니다. 짓궂은 강호라도 착한 영복이한테는 장난을 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고을에서 여러 사람들이 오랜만에 단풍 구경을 하러 간다길래 그래도 자칭 효자라는 강호가 어머니에게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같이 단풍 구경하러 가요. 마을 사람들이 간다는데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어머니가 안 가시면 내도 안 가겠소. 그래, 그런데 난 몸이 좀 안 좋아 쉬고 싶구나. 강호야, 너만 좋다면 내 걱정 말고 며칠 다녀오너라. 며칠 집을 비우게 된 강호는 이것저것 집안일을 보고 어머니 식사도 챙겨놓고 길을 떠났습니다. 당시에는 제일로 친 명산이 금강산, 묘향산, 지리산이었는데 오늘 가는 곳은 금강산이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가을철이라 울긋불긋한 산에 오니 양반들도 단풍 구경들을 나왔는지 가마꾼들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산 밑에는 큰 절이 있었는데 강호가 보니 그야말로 불도를 닦고 참선을 쌓기 위해 고요해야 할 절이 글쎄 시끌벅적한 연회장으로
둔갑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반들이 절에 기생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고 풍악을 울렸던 것입니다. 행저승이 귀뜸하길 어느 때는 고을 사또까지 합세하여 행차를 하자 절간의 스님들이 등골이 다 휘었다고 했습니다. 사또와 많은 수행원들이 오게 되면 그 치닫거리에 절간 살림은 축이 크게 났는데 절에 반년치 경비가 들어갈 정도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명산이라 알려진 유명한 곳이 더했습니다. 절이란 곳이 이런 양반들이 주로 찾는 유흥장이 되고 관광지가 되는 바람에 강호가 오늘 온 이 절도 스님들의 힘든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난 강호는 이 양반들이 괘씸한 생각이 들어 강호는 이리저리 술심부름을 자청하여 양반들 사이를 시중들다가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이 절은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힘이 있답니다. 아시지요?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되레 복을 내린다고 소문났지요. 그래서 저도 우리 고을 사람들하고 기도드리러 오늘 왔답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 하지도 마라. 그럼 이 세상에 걱정이 다 사라지게? 아닙니다요. 믿져야 본전이지요. 기도를 올리면서 잘못을 회개하면 진짜로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꼭 자시 안에 기도를 해야 효험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사는 곳과 이름을 꼭 밝히며 솔직하게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해야 용기가 가장해 보여 더 큰 복을 주신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술주전자나 갖고 와라. 그날 밤 양반들 몇몇은 꿍꿍이 샘을 했습니다. 이 기회에 부처님께 고하여 죄를 사해볼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정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손해볼 일은 아니니 한번 기도나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날 밤 12시가 되자 어둠 속에서 한 양반이 나타나 두리번거리며 컴컴한 마당에 있는 불상 앞에 섰습니다. 부처님, 저는 송악골에 사는 김도덕이란 사람을시다. 사실은 제가 마음에 늘 걸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두 다리 뻗고 잘 텐데 말입니다. 영험하신 힘으로 죄를 사해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뒷집 김대감집 안방에 있는 폐물을 슬쩍 했는데 그걸 제자리에 갖다 놓을까도 했었지요. 근데 이미 저 묵집과부 옥녀한테 갖다 준 것을 도로 달라 할 수도 없고 해서 말입니다. 아니, 그랬더니 불상이 갑자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의 정성이 그리하면 내 사해줄 터이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예, 정말입니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불전함에 제가 지금 가진 돈을 몽땅 다 시주하겠습니다요.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른 양반도 또 얼른 달려와 기도를 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감나무골에 사는 바글남입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실 뒷집 오첨진의 딸과 내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는데 내가 이젠 그만 만나자 해도 자꾸 소실로라도 앉혀달라 조르니 내가 어찌할지 호랑이 같은 마누라한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요. 제발 그 처자가 마음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두 번 다시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안 주겠습니다요. 걱정 말고 가 있거라. 다 잘 될 것이다. 들려오는 그 은은한 목소리가 딱 부처님의 자애로운 음성이었습니다. 예,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돈 다 털어서 시주하겠습니다. 여기 불전함에 다 놓고 갑니다요. 부처님,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강호는 의기양양하게 죄를 고한 그 양반들이 사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이름을 확인하고 조용히 불러내었습니다. 부처님께 고할 때 우연히 다 들었지 뭡니까? 부처님께 고한 그 죄를 낱낱이 밝혀 사또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참인데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르니 사시나무 떨듯 떠는 그 양반은 돈과 폐물을 줄 테니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강호에게 간곡히 빌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노라 약조한 후 한 몫을 단단히 챙긴 강호는 절반을 뚝 떼어 그 절로 가서 부처님께 시주를 했습니다. 절에 있는 스님들은 사또가 행차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도 중간에 아전들이 떼어먹고 안 주면 어디다 하소연할 길도 막막했지요. 이번엔 사또가 오진 않았지만 양반들의 행차로 절 곳간이 바닥난 상황이라 스님들 자신이 끼니를 해결 못해 걸랑을 메고 아랫마을로 내려가 집집마다 돌며 시주를 받으러 다녀야 할 참이었는데 불자난에 큰 돈이 들어왔고 또 강호가 큰 돈을 시주하니 그나마 주름 잡힌 절간 살림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강호는 시주하고 남은 돈을 친구 영복이네 집에 들러 보태주었습니다. 장사하고 이문을 남긴 돈이라 걱정 말고 쓰라고 하니 친구 영복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연신 고마워했습니다. 강호는 갑자기 홀로 계신 어머니 걱정에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길한 예감대로 어머니는 병세가 더 안 좋아져 겨우 아들을 알아보고는 슬픈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어서 철이 들어 내 앞가림을 잘하며 살아라. 남에게 배끼치지 말고.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하시더니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요? 내가 돈을 벌어왔어요. 눈 좀 떠봐요. 어머니, 이제 내가 말 잘 들을게요. 어서 눈 떠봐요. 어서요.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아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가려고 아들 오기만 기다렸다가 곧 눈을 감으신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지병으로 고생하셨는데 급격히 더 안 좋아지신 것입니다. 강호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도 어머니를 제대로 못 모셨다는 죄책감에 오랫동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니 어머니가 남긴 유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며 오지랖만 넓은 아들이 늘상 걱정이셨던 것을 이제서야 아들은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불효자가 이제라도 어머니를 하늘에서 편히 계시게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 스스로 우뚝 서서 잘 산다면 나중에 어머니를 하늘에서 만나더라도 내가 떳떳할 것이야. 그리고 어머니는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강호는 그동안의 어긋난 삶에서 벗어나 닥치는 대로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나무를 해서 지게로 나무짐을 지고 강 건너 마을까지 가서 쏠쏠하게 팔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나무 판 돈으로 좁쌀 한 자루를 사서 빈 지게로 돌아오는데 이때 뭐라도 짐을 운반해줄 일이 있으면 돈을 벌겠다 싶었는데 그런 행운은 없어 그냥 빈 지게로 오다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강 건너에 있는 배가 올 생각을 안 해. 사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담배 한 대 피우려 허리춤에 있는 담뱃대를 꺼내 강가에 앉았습니다. 몸에 지닌 쌈지에서 부싯돌과 부싯쇠를 꺼내 담뱃대에 불을 붙이려다가 그만 그 부싯쇠를 놓쳐 강물 속에 퐁당 빠뜨렸습니다.
저 깊은 물에 어찌 들어가 찾겠나 하면서도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흐려서 잘 몰랐는데 다행히 강물은 허리춤에나 올 정도로 얕았습니다. 우선 부시쇠가 떨어진 듯한 곳쯤에 살살 걸어가니 발끝에 무언가 탁 걸렸습니다. 그래, 이거네 하고 물속에 몸을 집어넣고 건져 올리는데 묵직한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뜻밖에도 엽전이 가득 든 주머니였습니다. 누군가가 떨어뜨렸나 본데? 그런데 누가 떨어뜨렸으면 헤엄을 쳐서라도 찾을 수 있었을 터인데? 아니면 누가 숨겨둔 것일까? 혹시 배가 침몰해서 얘까지 흘러들어왔나? 별별 생각을 하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른 엽전 주머니를 좁쌀자루에 넣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배가 도착하고 있어 강호는 마치 쫓기듯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휴, 왜 이리 가슴이 떨리는지 시겁했네. 그런데 부싯돌이 떨어진 자리에 이 돈주머니가 있었던 이유가 뭘까? 마치 물속에서 빛을 못 보니 어서 나를 꺼내. 돌고 도는 돈으로 쓰라고. 세상을 볼 수 있게 꺼내서 쓰라고. 하늘에서 내게 준 거 아닐까? 효자인 걸 아는 어머니가 아들 쓰라고 내리신 것 같아. 이 돈 임자는 나라고 말이야. 강호는 집안에 돈을 꽁꽁 잘 숨겨둔 다음에 신중하게 궁리를 했습니다. 당장 큰 돈을 횡재한 것처럼 갑자기 돈을 펑펑 쓰면 주변에서 눈치를 채니 일단 조금씩 꺼내 썼습니다. 나무 한 짐을 팔면 마치 두 짐을 해서 번양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아놓은 돈으로 논밭 몇 대기씩 조금씩 사모으며 착실하게 땅을 늘려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농사를 열심히 지으며 사는 강호를 보고 입이 마르게 칭찬일색이었습니다. 장난 좋아하던 총각이 이젠 아주 착실해졌어. 아무것도 없더니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남부럽지 않게 전답을 일구고 사는데 어디 중매를 서야겠구먼. 그리하여 참한 처녀와 혼인을 하게 된 강호는 변함없이 일을 부지런히 했는데 특히 콩을 많이 심어 콩밭을 크게 일구었습니다. 콩대는 병충해로부터 벼를 보호하기도 해서 논두렁에도 많이 심었습니다. 콩은 쌀보다 싼 값으로 구하기 쉬워 가난한 사람들은 쌀보다 콩 같은 잡곡들을 많이 길러 먹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강호에게 콩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콩이 대풍인 것 같소이다. 한 말에 겨우 10푼밖에 안 한다 하기에 내가 이 고을로 내려와 여기저기서 콩 1000마를 사들였는데 자네 콩밭에 콩도 다 사겠네. 자, 돈은 여기 다 주고 가겠소이다. 그러나 물건은 내가 지금 갖고 가진 않고 나중에 내가 가지러 올 것이요. 그동안 자네를 믿고 맡기고 가니 차후에 흉년이 들더라도 절대 밟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꼭 기다려주게. 그러면서 그 노인이 돌아가려고 하자 강호가 물었습니다. 아, 어르신 함자와 사시는 곳을 제가 알아둬야지요. 피차 서로 믿고 하는 일인데 번거롭게 할 것이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듬해 과연 흉년이 들어 콩값이 무려 4배나 뛰어 한 말에 40푼이나 했습니다. 주위에서는 값이 좋다고 하며 팔라고 종용했지만 강호는 신용을 지키기 위해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지속되어 먹고 살기가 힘들자 강호처가 배가 고파 기운 없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굶게 생겼으니 창고문을 열어 콩을 좀 먹기도 하고 일부를 팔아서 좀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내년에 풍년이 들면 갚으면 될 것 아니오. 말도 안 되는 소리. 신용을 지켜야 하오. 그 어르신이 올 때까지 절대 파는 일은 없소. 강호는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이듬해는 보리풍년이 드나 했는데 날씨가 변덕을 부려 흉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벼농사까지도 흉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콩을 팔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하다 안 되니 험한 협박조로 바뀌었습니다. 제발 봐시오. 고을 사람들이 흉년으로 다 초금목피로 연명하다 부황증에 걸렸소. 굶어 죽으나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에 걸려 죽으나 이래저래 죽게 생겼는데 그 콩주인은 왜 이리 안 오는 것이오? 죽었으니 안 나타나는 거 아니겠소? 정 안 팔면 다들 창고를 부셔버리고 사가겠다 난리요. 콩값을 한 말에 100풀을 줄 테니 어서 내놓으시오. 창고를 부순다고 하고 굶어 죽겠다고 하니 목숨처럼 신용을 지키려던 강호는 당황하여 어쩔 수 없이 창고문을 열어 콩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값은 껑충 뛰어올라 큰돈이 생기게 된 강호는 그 돈으로 전답을 다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 문서의 명의는 그 노인으로 하려고 비워두었지요. 그런데 세월은 흘러 어느새 20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그 콩을 샀던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강호가 그 땅 문서 임자로 될 수밖에 없었지요. 강호는 이제 땅 부자 소리를 들으며 살게 되었지만 그가 노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진 세월 속에서도 의리 있게 신용을 지켜낸 강호는 어머니와의 유언을 새기며 바르게 산 덕분으로 결국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엽전 주머니처럼 아마 그 어르신도 하늘에서 어머니가 보낸 사람 아닌가 하며 말입니다. 내 낭구는 내가 직접 찾을게요. 어느 고을에 오진사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그의 곳간에는 나락섬이 그득 쌓였고 다락엔 돈 괴짝이 가득 차있는 천석군 부자였습니다. 묵직한 전대를 차고 저작거리에 나타나면 오진사 땅을 밟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고개 숙여 절을 하곤 했지요. 또한 고을 사또와도 친분이 두터워 큰 돈이 들어가는 아쉬운 창을 들어주며 사또의 주머니를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오진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소연이가 있었는데 그녀가 16살이 되니 꽃봉오리가 꽃을 피우듯 화사하게 피어났습니다. 그녀가 맑고 초롱한 눈망울로 눈길을 보내면 마주치는 그 어느 누구든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배곡같이 하얗고 입술은 붉은 꽃잎 같았지요. 혼기가 차니 봉긋하게 솟아오른 가슴과 복숭아처럼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엉덩이는 또 얼마나 문남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는지요. 또한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아래로 흐르는 샘물의 맑은 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만 있다 해서 사람들 입에 그녀 이름이 오르내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인물뿐만 아니라 육대조가 승지를 지낸
뼈대 있는 집안인 것도 한몫했지만 그녀가 현명하며 착한 성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노라 하는 매파들이 이런 신붓감을 지나치지 않았지요. 눈만 뜨면 오진산의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예로부터 남녀 두 사람의 자유의사에 의한 결합은 야합이라 하여 인정을 안 해주니 매파라는 중간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고구려 건국 신화에 주몽의 어머니 유화가 해모수를 자유롭게 만났다 하여 부모에게 미움을 산 것도 중매 없이 남자를 따랐다는 것이었지요. 유교적 예의를 숭상하던 조선시대 때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유명한 학자 정인지란 사람이 젊었을 때 옆집 처녀가 사랑 고백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이 다른 정인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중매를 세워서 정식으로 통혼할 것이니 참고 기다려주시오. 하며 그 처녀를 겨우 달래서 보내고는 다음날 어머니와 의논하여 이사를 해버렸다는 그 이야기처럼 중매혼을 우선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주로 상민 계급의 여인들이었지요. 내외법이 엄격하여 양반 부녀자는 가마가 아니면 쓰개치마를 쓰고 다니던 시절에 남의 집 안방까지 드나들면서 혼사가 성사되도록 언변을 토한다는 것은 신분이 천한 여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양쪽 집의 문턱이 닳도록 다녀야 하는 까닭에 매파 노릇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견죽이 좋고 설득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성실하여 신용이 있어야 했지요. 또한 성사시킨 경력이 많을수록 매파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내노라 하는 신랑집에서는 그렇게 수단 좋은 매파들을 그 소문이 자자한 1등 신부감 소연이가 있는 오진사집으로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정진사집에서 매파가 왔기에 소연이 할머니가 맞이했습니다. 매파는 서슴없이 들어서며 자신있게 말했지요. 너무나도 훌륭한 신랑감이 있어 이리 왔습니다. 정진산의 맏아들은 19살에 알선급제를 해서 전라도에 사또로 계십니다. 인물 좋고 어딜 가도 그런 사위감은 없을 겁니다. 다음 날은 맹참봉네가 보낸 매파가 찾아왔습니다. 매우 훌륭한 신랑감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알아주는 부자인 맹참봉의 둘째 아들 신랑감은 아버지 맹참봉이 유기공방 포목점을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전방에 새를 놓고 있지요. 자수성가하여 많은 재산을 쌓은 집안입니다. 특히 맹참봉 그 어르신이 직접 운영하는 유기공방은 알짜배기지요. 이 방자유기가 혼숙감에서 빠지면 사대부 집안의 혼인은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대갓집 마님들이 가마 타고 몰려옵니다. 앉아서 돈 버는 거지요. 혼인하면 이 둘째 아들에게 내주는 세간이 천석군 부자보다 더 많을 거라 합니다. 수많은 매파가 찾아왔고 또 허정승 집에서도 왔는데 허정승은 정승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했지만 만석군 큰 부자로 맏아들은 초시에 합격하고 내년 봄에 과거를 볼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이란 신랑감은 과거 시험에 붙고 안 붙고 보다 물려받을 재산이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잘생겼는지 처녀들이 한번 그의 얼굴을 보는 날이면 상사병이 날 정도라고 했습니다. 훤칠한 키와 미끈한 얼굴은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매파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돌려보냈는데 신랑감 세 집안이 적극 구애를 해왔습니다. 고을사또인 아들을 가진 정진사 집에서는 소연이를 아예 제 집 며느리로 정한 듯 사주단자 받을 날짜를 보내왔고 유기공방 맹참복례는 겨울이 오기 전에 혼례를 올리자고 성하였습니다. 잘생긴 아들을 가진 허정승매는 가을에 약혼식을 하고 내년 봄에 혼례를 치르자고 알려왔습니다. 매파들은 경쟁하듯이 소연이네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지요. 소연이 아버지와 할머니는 머리를 맞대고 신랑감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좀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쪽을 잡으려니 다른 한쪽이 아까워 저울질만 하다가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소연이는 별당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시금전폐하며 도통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랑감 셋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소연이는 어머니를 5살 때 여의었습니다. 그렇게 일찍 세상을 등진 어머니를 대신해 자신의 딸처럼 소연이를 키운 유모가 있었는데 오늘은 보다 못해 소연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애기씨, 그렇게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쩝니까? 제발 이 잣죽이라도 좀 들어야 해요. 혼인을 앞두었는데 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내 울고 있던 소연이는 유모를 보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모, 나는 어쩌면 좋지요.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반쪽이 된 소연이가 하소연을 하며 깊은 심정을 토해놓자 이 말을 들은 유모도 함께 울었습니다.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다 할 테니 말해보세요. 며칠 후 새벽 오진산의 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벽에 소피를 보러 일어난 오진사가 우연히 외동딸 소연이가 혼자 기거하는 별당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가녀린 여자와 숨가쁜 남자의 야릇한 신음소리, 바로 남녀가 합판하는 소리, 그것이었습니다. 오진사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딸이 웬 남자와 이불 속에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아버지! 네 이놈! 넌 누구냐? 곧바로 그 청년은 오진사 손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도둑놈 잡으라는 오진사의 호령소리에 집안은 사방에 횃불이 밝혀지며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들이닥쳐 젊은이를 대청 기둥에 묶었습니다. 오진사는 활을 누르지 못해 부들부들 떠는 손으로 낫을 들고 왔습니다. 젊은이 앞에 다가서며 낫을 치켜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둠이 찢어질 듯 날카로운 소리에 오진사는 정신이 들어 소리나는 곳을 보았습니다. 딸 소연이가 대청마루에 나와 섰는데 그녀 손에 들린 은장도 칼끝은 그녀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은장도는 죽은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것이었는데 그 칼끝을 목에 대고 금방이라도 찌를 듯이 팔을 움직였습니다. 서슬이 펄은 그녀는 이를 악물며 말하는데 목소리는 우연했습니다. 제 낭군에게 해를 가하면 저는 죽습니다. 오진사는 은장도를 든 딸의 앙칼진 목소리를 듣고는 너무 놀라 낫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아시지요? 어머니가 저를 베어 만삭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첫째 첩을 얻었고 3년 후에 또 2번째 첩을 얻으셨지요.
외롭게 혼자인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리신 적이 있으셨나요? 저는 어머니의 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저를 아껴주시는 마음 잘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행복해야 아버지도 행복하시겠죠? 정진산의 맏아들, 젊은 사또는 지금 수천 기생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맹찬봉네 둘째 아들은 허구한 날 기생집에 박혀 사는 개차반입니다. 또 허정승댁의 얼굴값 한다는 그 맏아들은 또 어떠합니까? 그 집 어린 하녀가 그의 아이를 베고 쫓겨나 강나루에 몸을 던졌다 했습니다. 온 고을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로 저를 들여보내시는 건 사지에 가서 죽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제가 난군으로 맞이한 사람은 비록 권세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지만 착하고 성실하고 저를 끔찍이 사랑해주며 더구나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입니다. 소연이의 이치에 맞는 또렷한 목소리와 가슴 저리는 한마디 한마디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버지와 할머니께서 혼세를 너무 재촉하시니 제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난구님은 제가 제 방에 오시라 불러드린 것이며 저는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을 제발 살펴주세요. 아버지 오진사는 할 말을 잃고 한참을 서 있다가 손수, 기둥에 묶인 젊은이, 이웃마을 홍총각의 포박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연이와 홍총각은 부랴부랴 혼례를 올렸음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1등 신부감 소연이와 혼인하려던 신랑집들은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습니다. 물론 소연이가 달기고 신랑감들이 개라는 말은 절대 아니지요. 그런데 매파가 입에 침을 마르게 자랑하던 그 맹찬봉 집안은 소연이같이 조신하고 똑똑한 며느리를 놓쳤다는 생각에 너무나 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맹찬봉은 일찌감치 둘째 아들에게 가게를 맡겨 일을 배우게 하려고 수저나 그릇이 있는 반상 유기 가게를 맡겼었습니다. 이 가게는 자리를 잡은 곳이라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허나 어찌 된 건지 계산을 해보면 허구한 날 적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운영하는 촛대, 화로, 향로 등을 파는 유기가게는 늘 이윤이 넘쳤습니다. 아버지 맹찬봉이 병석에 누워있을 때 둘째 아들 놈은 가뭄에 콩나듯이 슬쩍 들여다보고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면서 건달들과 어울려 기생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것을 보고 가게가 왜 적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본 맹찬봉은 자신이 어릴 때 하도 가난하게 살아서 아들을 너무 금이야 오기야 이래도 그래 저래도 그래 하며 오냐오냐 키웠던 후회가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소연이란 야무진 며느리감에 눈독을 들인 것이었는데 맹찬봉은 원래 첫째 아들도 있었지만 여름철에 강에서 사고가 난 후로 하늘나라에 가니 그 장남을 맹찬봉 가슴에 묻고 살았던 세월이 10수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을 장가를 잘 들여 그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는 계획에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어 한숨만 나왔습니다. 맹찬봉은 몇 해 전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다 집안 살림살이를 맡아 해주며 맹찬봉 시중을 들어주는 참모 겸 친모를 들여 도움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참모 안성댁은 맹찬봉이 유기공방을 처음 시작할 때
같이 도와주었던 형제 같은 허생원의 처였습니다. 몇 년 전 남편 허생원이 죽고 나서 그 아내인 안성댁이 맹참봉의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었지요. 남편 허생원이 병이 들어 몇 년 동안 일을 못하고 누워있을 때 맹참봉은 의리가 있어 약값이다, 생활비다, 넉넉하게 대주었는데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요. 그런 고마움에 허생원처 안성댁이 맹참봉 집에 와서 있게 된 연유였습니다. 어느 날 맹참봉이 안성댁에게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안성댁, 나와 결혼하세. 착한 안성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이제 참봉어른도 노망이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안성댁이 아이고 어르신하며 고개를 젓는 사이 맹참봉은 대서방 영감님을 부르더니 혼인서류를 만들어 현청에 넣어버렸습니다. 앞길을 미리 알았는지 맹참봉은 며칠 후 이승을 하직했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나자 이방이 포졸 둘을 대동하고 와 맹참봉의 일가 친척 모두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맹참봉께서 맡겨놓고 가신 유언장을 공개하니 잘 들어보시오. 유언장, 슬퍼 말고 내 말대로 꼭 해주기 바란다. 모든 재산에서 나의 형제들 5명에게 이할씩을 주고 유기공방과 다른 점포에서 일하는 사람 수대로 모두 일할에 지분을 다 줄 것이며 유기가게는 나의 처 안성댁에게 주도록 하라. 그리고 둘째 아들은 논밭 12마지기만 주도록 하고 내년 봄 씨앗값으로 200냥을 더 주어라. 그리고 얼마인지 모를 둘째 아들이 깔아놓은 기생집, 요리집 외상값을 모두 갚아주어라.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은 이 고을에 다리 놓는 일과 서당 짓는 일에 보태도록 하라. 이 유언장을 듣던 사람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고 둘째 아들은 털썩 주저앉아 울상을 지었습니다. 맹참봉의 유기공방이며 저작거리에 점포만 해도 문전옥답 몇백 마지기 값이 나갈 텐데 아들한테는 고작 12마지기라니 다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맹참봉이 물려주신 논밭 12마지기라는 것은 머슴에게 세경을 주고 일을 부려도 보릿고개를 넘기 힘들어 본인 자신이 제 손으로 직접 땀 흘려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딱 그 정도 크기의 농토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한테 많은 유산을 남겨줘봐야 보나마나 일도 안 하고 술이나 마시며 기생머리 얹어줄 때는 앞뒤 안 가리고 논밭을 척척 팔아치울 것이 뻔하기에 그리한 것입니다. 이런 유언 소문이 온 고을에 퍼져 알려지자 소연이 아버지 오진사는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딸 소연이의 선택이 참으로 현명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바른 생각으로 행복을 찾아 잘 살아가고 있는 딸과 사위 얼굴이 갑자기 보고 싶어 석양빛이 물든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